네, 오늘 우리 시장 반등세가 꽤 강한데요. 수급을 좀 봐야겠죠.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예. 오늘 모처럼 네. 반등인데요. 네. 사실 본부장님께 꼭 이것을 여쭈고 싶었어요. 네. 오늘의 반등이 네. 출구의 기회인지 네. 아니면 추매의 기회인지 어떻게 네. 좀 보고 계세요? 참고로 제가 ETF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ETF는 대부분의 기초자산들을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이 점인데요. 제가 커버하고 있는 ETF, 물론 인버스나 인버스 레버리지를 뺀 나머지 ETF들은 대부분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약세라고 해도 뭐 1, 2% 빠지고 그만두는 약세가 아니라 거의 10%, 20% 빠지는 약세다 보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아래 공포라든지 그런 것들을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왔다시피 반대 매매라든지 네. 특히 뭐 CFD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저도 느끼기로는 수급적인 공백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오늘의 반등도 워낙 많이 빠진 데다가 수급적인 공백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 공백을 메꾸는 상승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기술적인 영역으로 간주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하락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전해주셨고요. 공매도가 증시 하방 압력을 좀 네. 가중시키는 재료다. 이런 비판, 또 과장되게 표현해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 증시가 외국인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다. 네. 이런 비판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미묘한 얘기인데요. 예.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의 이유에는 5만 가지 이유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자기 눈에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은 환율 때문에 네. 또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경제적인 위험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매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해를 하실 거고요. 제가 이제 맡고 있는 고객의 타겟이 기관도 맡고 있고 개인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만나봤는데 주식에 대해서 포지션을 늘리고 있는 기관 투자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개인들도 최근에 뭐 코로나 국면이라든지 이럴 때 버팀목 역할을 해줬던 게 개인들의 순매수였거든요. 근데 개인들 역시도 최근에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매수세에 가담할 수 있는 투자 주체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방송 오기 전에 대차장고, 참고로 공매도를 한국에선 하기 위해서는 네이키드 숏셀링, 즉 주식을 빌리지 않고 처음부터 매도하는 공매도는 한국에서 안 됩니다. 무조건 빌려서 매도하는 그런 공매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차 거래를 수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차 잔고는 당연히 주식을 빌렸으니까 수량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주식을 빌렸으니까 금액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대차 잔고의 수량은 늘어난 게 사실이지만 대차 잔고의 금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온전히 대차 거래를 수반한 공매도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수량은 늘지만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좀 고무적인데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반대 매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역시 뭐 지점에서도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였는데 어느 정도 다 나왔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미묘한 부분입니다. 숫자로 안 잡히는 부분이고요. 뭐 금융투자협회 데이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반대매매는 얼마 금액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전 직장이 NH증권이었습니다. 그래서 NH증권에 좀 제가 오후 반차여가지고 친한 후배 지점에 가서 좀 반대매매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체크를 했었는데요. 네. 일단 뭐 제가 표본이 적기 때문에 이게 전부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반대매매 거진다, 소화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 들었고 또 오늘 만약에 하락했으면 반대매매가 내일도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다행히 오늘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반대매매 관련된 이슈는 좀 사그러들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네. MSCI 편입, 그러니까 후보 편입에 실패했다라는 속보가 나왔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증시에 좀 타격을 주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네. 이 사안도 함께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MSCI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MSCI는 뒤에 붙어있는 I가 인덱스거든요. 네. 참고로 ETF는 항상 기초가 되는 인덱스가 있어야지만 그 ETF를 만들 수가 있어서 제가 MSCI 관련된 이벤트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참고로 MSCI는
전 세계 국가를 크게 보면 선진국인 디벨롭 마켓, 그리고 뭐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우는 이머징 마켓,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세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한국은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습니다. 예. 추종 자금의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MSCI 이머징 마켓을 추종하는 자금의 규모를 MSCI 측에서는 1조 달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1조 달러 곱하기 한국의 MSCI EM 내 비중만큼 패시브 수급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DM 선진국은 그거보다 100배 내지 1000배 정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한국이 MSCI EM에서 빠져나와서 MSCI DM 선진국으로 들어간다면 추종 자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련된 글로벌 패시브 수급이 발생할 거다. 긍정적인 패시브 수급이 발생할 거다라는 것이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서 디벨롭 마켓으로 가야 된다라는 논리의 가장 큰 근거인데 참고로 MSCI는 한국 사람들을 위한 지수가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하기 위한 지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제 조건이 따라붙죠. 네. 뭐 외환 자유화라든지 뭐 공매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붙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국이 MSCI DM에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DM을 가기 위한 전제 조건, 외환 시장을 열어야 된다, 외국인 등록제를 좀 풀어야 된다, 그리고 코스피백에 대한 사용 권한을 좀 열어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들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좀 MSCI DM으로 가는 현실적인 성공률은 좀 낮게 본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선진국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와치리스트입니다. 와치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증시에 충격을 줬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MSCI의 선진국에 편입되는 것은 앞에 본부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규모 면에서 당연히 편입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네네. 다만 저희가 가져야 될 통과 의뢰들이 있죠. 특히 외환시장 개방이라는 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점에 이런 국면에 자, 외환시장을 물론 뭐 완전히 개방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편국의 달러원이 1,300원을 넘었는데 네. 이게 24시간 거래된다. 그러면 하방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상방이? 실은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한 단어가 변동성입니다. 외환시장 1,300원 가도 저는 뭐 레벨 봤을 때 높은 레벨이긴 하지만 제가 제일 싫은 것은 환율의 변동성이거든요. 즉 외환시장이 개방된다면 결국은 환율의 방향성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방향성은 모르겠지만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채권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럴 때 올해는 뭐 지키는 장이다, 장이 흔들릴 때는 언제나 달러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조언 한마디 전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ETF를 이제 컨설팅, 즉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머징 마켓이 흔들릴 때 가장 든든했던 버팀목이 뭐였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 리츠, 두 번째가 골드, 세 번째가 고배당, 네 번째가 저변동성, 이런 것들이 이머징 마켓에 흔들릴 때 버팀목 역할을 해줬던 건데 공교롭게도 이번 하락에는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가 다 망가졌습니다. 네. 리츠도 최근에 보셨겠지만 5월 달까지만 해도 한국 리츠 괜찮았죠. 좋았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리츠도 많이 빠졌고요. 골드도 뭐 비트코인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골드도 안전자산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고배당이라든지 저변동성이라든지 그런 상품들도 시장이 흔들릴 때는 대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안은 달러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근데 1,300원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달러를 사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소리 높여서 외치기가 굉장히 껄끄럽더라고요. 실제로 ETF 수급 동향을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달러 인버스 ETF들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300원 정도에서는 이미 상당한 레벨에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더 달러를 가져야 된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좀 약간 보수적인 마인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창기 의원은 저랑도 뭐 오래 인연이 있는데 사실 삼성 그 자사운용에 들어가시기 전에 네. 애널리스트 생활을 때 오래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파생 쪽에서도 1등 애널리스트로서 꽤 이름을 오래 날리셨는데 자 어떠세요? 지금 사실 이런 측면에 과연 이 자산 배분이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회의감이 좀 드는 국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자산 배분이 그래도 하반기에 유효할지 아니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 섹터 산업으로 조금 집중하는 게 나을지 어떻게 보세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보는 지표는 몇 가지 안 됩니다. 저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한국 선물을 반드시 한국에 대한 하락 베팅용으로 쓰진 않습니다.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머징 마켓 국가 중에서 선물 유동성이 풍부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은 한국에 대한 뷰, 삼성전자에 대한 뷰,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 대한 뷰가 복합적으로 반영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만기였죠. 6월 만기 때 외국인들이 선물 6월물을 선물 9월물로 롤오버하는 포지션을 보니까 중립이었습니다. 매수도 아니었고요. 매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선물 6월물 매도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었는데요. 하나도 넘기지 않고 다 청산해 버렸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제가 판단하는 지표로 봤을 때에는 뭐 최근에 6월 만기 이후에 하락이 좀 세긴 했지만 선물 외국인들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여기서 더 빠질까라는 의구심이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에서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주식에 대한 뷰는 뭐 물론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 정도에서는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또 제가 참고하는 지표상으로 봤을 때에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 물론 많이 손해를 보셨기 때문에 네. 여유 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시겠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저는 뭐 위험 자산, 특히 한국 주식에 대한 뷰는 조금씩 좋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워낙 좋았어가지고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